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그 일주일여의 휴식 기간을 마치고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공식적인 결산국회인데 정치권이 또 함께 살펴야 할 전국 현안들도 많고요. 대립 중인 이슈도 적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을 맡고 있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미래통합당의 부대변인 이번에 광화문 집회 또 코로나 상황 관련 책임있는 공방 벌이는 것 전화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네,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집회 자체에서는 아주 비판적이었다. 또 전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계속 논평도 해왔다는 얘기 하는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집회 자체 아주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용에 담았던 비판 메시지는 새길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미래통합당이 광복절 집회 이전에 그런 입장을 냈다면 네.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 집회와 선긋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약간의 전후가 태도 변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공식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집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건 국민적인 비판이 비등하고 책임론이 쏟아지니까 그걸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어서 이제 원래 21일로 예정했다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얘기인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뭐 특별히 할 얘기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 했다가 오늘 뭐 대구 가는 과정 속에서 의제라든가 대화 방식이 맞다면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얘기들을 보면 대충 이제 통합당에서 제안할 만한 것이 인사 문제라든가 네.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1대1의 대화 방식 그런 의제를 가지고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뭐 여야 간의 1대1 대표 회담이든 아니면 뭐 모두가 다 참여하는 뭐 다자 회담이든 뭐 어떻게든 대화의 장이 열린다고 하면 그거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형식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좀 진정성이 담긴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처음에는 뭐 회담의 제안의 형식과 절차가 뭐 잘못됐다, 뭐 예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는 단독 회담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화 제의를 거부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또 다른 공 넘기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거대 여당 좀 아주 강자 입장에서 조금 호의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는 없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회동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 현안들을 함께 허심하게 논의할 수 있다면 그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했든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간의 1대1 회담,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1대1 회담도 논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네. 저는 뭐 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8월 국회 현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정의 입장이나 계획이 여전히 현재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호우 피해가 크다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피해 복구와 또 국민들의 피해 보상에 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초는 그랬죠. 예. 그런데 당정 협의를 해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예산 형편을 따져보고 또 피해 규모를 예측해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등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적인 피해 집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열어놓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현 수준에서는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보자라고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요구할 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어떻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등 예산 상황이 어떤지를 따져보고 추경은 판단하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앞두고는 바로 추경하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는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아니 글쎄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3차 추경안을 처리했는데 네. 그때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저 미래통합당이.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4차 추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얘기죠.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 왔는데 네. 막상 호우 피해가 닥치니까 이제는 추경 편성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관련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빨리 가동이 됐으면 7월 25일부터 가동이 될 여지가 있었던 건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번 8월 임시국회 시작 때까지 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은 다른 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작 오늘 됐거든요. 네, 아직 지금 추천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마 두 가지 고민스러울 건데 통합당에서 원래 얘기했던 대로 헌재 결정 난 다음에 보자는 것과 두 명이나 추천위원회 추천하자 이래지 나올 것인데 네. 만약에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위원 두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라도 야당이 그 위원을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끝내 거부한다면 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 규정에 얽매여서 공수처의 출범을 늦출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개정입니까? 규칙 개정입니까? 그러면은 뭐 모두 검토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모법을 개정하는 것이겠지요. 네. 네. 의원께서는 일명 패스트트랙 기간을 그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네, 네. 근데 이게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건 억지로 갖다 꿰어 맞추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피하시려면 공수처법은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럴 일이 없고 하기야 뭐 워낙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관련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꼭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공수처 법안이든 무엇이든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의석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따져 보니까 보통 우리 이 국회에서 18대 국회 통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법안이 처리되는 기간을 보니까 한 27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그보다 더 짧아요. 한 17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행 패스트트랙에 따르면 최장 330일이 그렇죠. 걸려요. 330일이죠. 예. 그럼 이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슬로우 트랙이다.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 그것이 일반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일이 걸린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니까 차제에 가결 법안의 절반 정도 되는 한 75일 정도로 75일이요? 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한 60일 정도 두고 또 현재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체계 작구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15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75일 정도 심사해서 이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게 패스트트랙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법하고는 전혀 무관한 뭐 얘기. 공처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게 아니어도 현재 구조에서는 가능한데 네. 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야당은 글쎄요, 이게 뭐 공수처법을 강행 걱정 말고 처리하려고 일반적인 반응은 없습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여당이 막 독주하려고 하는 그 제도적인 틀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본래적 취지에 어긋나는 절차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서로 그냥 국회 의사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서 단축을 합의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75일이 너무 짧다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그건 탄력적으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재 최장 330일은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슬로우다. 트랙이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기간은 조정이 필요하지만은 네. 개정의 필요성은 다 있다라는 얘기 같았군요. 최근에 아마 민주당에서 지지도 관련해 상당히 민감할 건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네. 이전에 비해서 낮게 나오고 당도 보니까 2016년 10월 4주째 조사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통합당 계열이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언론이라든가
뭐 상당수 사람들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영향이 컸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했는데 진행은 조금 달리 평가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부동산 대책 또 부동산 시장 상황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보다 더 좀 포괄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코로나19 상황도 진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네. 거기에 뭐 박원순 시장 문제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또 거기에 폭우 피해까지 겹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복합적으로 누적됐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런 상황 요인이 훨씬 더 크지 않은가. 뭐 특별히 저희들이 뭐 정책적 뭐 실책을 범해서라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당 지지율이 빠졌다거나 또는 반사이익으로 또 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황적 요인이 조금 더 컸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뭐 심드렁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집권 4년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뭐 뭔가 특별하게 각성하지 않으면 뭐 쉽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당 모든 성원들이 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고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따복따복 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정책적 성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그때 되면 반등의 계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성준 그 위원장께서 상당히 확인할 수 있는 확정적인 발언 하나 하셨더라고요. 부동산 문제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안정적이 될 거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 그런 게 아니고 곧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8말 9초쯤 되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이 많이 담긴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 현재 정부가 한국감정원이 발표하고 있는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 상황을 보니까 네.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주간 단위로 집값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52, 3%도 워낙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더라면 더 상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서 지금 0%에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실제상으로 긍정적인 생각합니다. 사인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당이 최근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또 정강 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포함시키는 넣고. 등 정말 혁신과 외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호남 지역에도 공을 들이고 또 기본소득과 같은 아주 혁신적인 정책도 자당에 강령에 담는 것은 뭐 환영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뭐 이렇게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여론상으로 그거에. 글쎄요 그런 정강 정책의 개정 때문에 아니 같이 움직이는 전반적인 흐름이요. 뭐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국민 다수는 미래통합당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실천할 약속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재원을 무엇으로 마련할 건가? 원론적으로 추상적인 용어로 써놓긴 했죠 지금. 그렇죠.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뭐 증세를 반대하고 또 오히려 감세하자고 얘기하고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당의 입장과 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약속은 또 좀 상반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정책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통합당의 정강 정책과 또 민주당이 새 강령을 발표해야 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전대를 통해서 네. 또 정리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령에 담고자 하는 바가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문제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 디지털 뉴딜을 한 축으로 하고 또 그린 뉴딜을 한 축으로 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기본으로 갖추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만들 거냐 하는 큰 방향 속에서 담았고요.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 내지는 경제 수도, 문화 수도와 같은 우리 이 나라를 다극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담고자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이기 때문에 다극 체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원래도 행정 수도 하나만 이전하겠다 이런 것은 그때 아니고요. 기업 도시, 혁신 도시는 사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으니까요. 오히려. 예, 조금 더 힘을 들여서 가령 뭐 서울을 경제 수도로 발전시킨다든지 뭐 광주를 문화 수도로 글쎄, 발전시킨다든지 예. 하는 이렇게 좀 지역의 특성을 담은 다극 체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당의 비전이자 국토균형 발전의 큰 구상으로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자고 하는 그런 원칙도 담고자 했습니다. 예, 전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방식에다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었고 조금 더 이제 분위기상 어려울 건데요. 네. 어젠가요? 보니까 조홍천 의원 거기다가 당내 여러 가지 뭐 국민 관심도 없지만 쟁점도 없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산무 전당대회다라고 순서로 됐던데 당내 지금 어때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거나 뭔가 좀 앞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당대 양상에? 글쎄요, 뭐 우리 조홍천 의원님은 굉장히 혹평을 하셨습니다만 이 역시 상황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거기에 폭우 피해가 겹치고 또 부동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맞아요. 지역 유세 뭐 이렇게 정도에 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네. 예. 그래서 전당대회가 관심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참 맥 빠진 상황이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예. 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총괄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후보들 보기에 좀 미안해요. 전당대회가 좀 흥행 속에서 또 국민의 관심 속에서 좀 치러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또 국가적인 비전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하는 후보들마다의 처방들과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좀 하고 싶은데 뜻같이 잘 안 돼서 저도 참 송구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면 또 개는 날이 있듯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밝은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믿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밤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폭염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경북 경산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덥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위해 뉴스엔이 내일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